에듀윌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원법 김중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실시되었던 우리 법원 구급 관련돼서 간단하게 함께 내용과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자, 지금 22년 법원직 구급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시험 일정이 변경되고 나서 첫 해였거든요. 근데 난이도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올해 실시되는 모든 시험이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빨리 시험 봤던 게 3월 달에 있었던 법원행시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무부가 주관하는데 난이도를 대폭 올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실시됐던 게 5월 달에 있는 공인노무사 민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민법 객관식도 난이도를 올렸고 자, 그리고 법원직도 역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법원직은 법 과목이 많은 상태에서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자체가 이미 법 과목으로서 상당히 어렵고 긴 내용들의 판례가 출제되는데 헌법마저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상당히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합니다. 그죠?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하는데 최신 판례가 올해 3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알고 있는데 결론 말고 구체적인 그 이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법원직 모의고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 1번 양심의 자유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죠. 개수형이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수형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요. 개수형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개수형이 좀 자주 다수 출제됐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개수형이 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지문 보시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병역 종류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니은 지문 보시면 5번째 줄에 있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이러면 어떻다? 이건 양심의 영역이 아니다. 자, 그리고 디귿 지문도 이미 기출이죠. 양심이란 게 내심에 머물러 있는 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뭐다? 그게 어쨌든 외부 밖으로 표명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양심의 자유라는 걸 제한하겠다. 자, 그리고 리을 지문도 역시 수험생분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내용 중 하나네요. 사제 광고인데 자, 누굴 물어봤는지 우리 봅시다. 자, 법인 대표자에겐 양심의 자유라 그랬고요. 이걸 제안했었다. 근데 지금 이 사제 광고는 법인 대표자를 규범 구속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인 방송 사업자를 얘기하죠. 이 법인은 양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격권 침해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리을이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사업자 단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단체 힌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번째 줄 보시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격권 침해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는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 이 공무단인권과 관련해서 2번 판례가 3월달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번, 3번, 4번이 이미 기존의 기출 내용이었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역으로 찾아가시면 됐었죠. 1번 경찰 공무원 관련돼서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단인권을 침해하고 왜냐면 당연퇴직 조항은 헌법 위반이다. 범죄 경중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3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은 공직신분 유지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내부 승진 인사에 불가하다. 내부
승진 인사는 재량권, 즉 인사권자의 재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이 아니었고 4번 기타금과 관련돼서는 공무단위권의 제한 문제로 귀결되죠. 왜냐?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 특히 피선거권 쪽에 문제가 귀결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청구인이 당선된 당의 선거에 관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퇴직되도록 하는 것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보세요. 이게 최신 판례로서 우리가 이 판례를 못 보고 들어갔을 때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상실시키는 조문 하나 알고 있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합헌이죠. 합헌. 그래서 오히려 1번, 3번, 4번을 확실하게 알고 2번을 역으로 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이에요. 공부한 내용인데 3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의 내용이 어려웠던 게 여길 냈거든요. 여길. 자, 볼게요. 우리가 기억 지문은 알고 있어요. 기본권의 충돌 및 경합 중에 흡연권과 혐연권은 흡연권 말고 혐연권 우위였다. 그래서 기억 지문 통과. 그리고 니은도 유니온샵 봤죠. 단결할 자유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할 자유가 우선된다. 그렇다면 단결권 중에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인데 이거는 서로 대등한 기본권이니까 규범조화적으로 간다. 자, 그리고 리을로 가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보세요. 사용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 말하는 거잖아.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권리도 존중해주는 만큼 근로자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되는 바로 조화의 원칙을 들어간다. 자, 디귿도 재산권 대 재산권이 충돌한 거라 규범조화적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간을 틀리게 냈다라는 겁니다. 디귿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재산권과 재산권의 충돌로 봤죠. 지금 이게 나왔어요. 시험장에서 답이 잘 안 보였을 겁니다. 근데 개수형 문제여가지고요. 두 개인 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리을 지문을 X로 가고 오히려 디귿을 동그라미로 갔다 그러면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형의 경우에는 어려워도 혹시라도 이런 운이 작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오랜만에 나왔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인은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출 내용들이 많이 돌고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파트가 그간에 계속해서 법원의 구성이라든지 사법권 독립 쪽에 포커스가 나왔는데요. 문제 5번은 법원 사무와 관련돼서 문제됐던 동그라미 1번 법원 행정처 그리고 2번에 법원 공무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1번, 2번과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법원 공무원의 최고 으뜸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과 관련돼서 이제 임명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사법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둔다. 그래서 5번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못 보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직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데에서 지금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평소에 자주 안 보던 곳에서도 출제가 되곤 해요. 상소라든지 재심 이런 부분. 그래서 3번도 어려웠는데 5번까지도 살짝 까탈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3번에 사법보좌관제도 합헌이라는 것 이런 거 알고 있고요. 자, 넘어가시면 6번입니다. 다행히 우리 6번은 공부를 했던 내용.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군인의 상관지시 명령에 대한 재판청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 합헌이고요. 그리고 3번 법원 재판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는 헌법재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27조 1항 재판정권의 본질은 한 번의 사실심, 한 번의 법률심. 따라서 두 번째 줄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개설돼야 된다. 그리고 2번 특허법과 관련돼서 제소기간의 규정,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합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7번 조세법률주의. 이번에 국회 파트에서는 재정권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예산 쪽보다는 조세 관련된 헌재 판례가 나왔다. 자, 1번 보시면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2번 법문안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자, 그리고 3번 경제 현실 변화나 전문적 기술 발달에 즉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위임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4번이죠. 조세법 영역에서의 경과 규정의 미비예요. 이 경우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조항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의무가 아니죠. 법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입법자의 의무죠. 이건 입법부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 파트라고 한 거죠. 정답 4번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이미 기존에 기출됐던 1번이 정답이었죠. 종교의 자유의 내용입니다.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는 것, 개종을 권고하거나 그리고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그 타종교의 비판을 넘어서 진짜 악의적인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비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적인 내용으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일반적 행동자유권, 바로 계약의 자유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계약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그렇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이건 입법자의 형성권 영역을 좀 많이 넣어줬죠. 그래서 합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증여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세금과 관련돼서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조세 관련, 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입법자의 형성권이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바로 20년으로 제한하는 것 헌법 위반이었죠. 당사자들끼리 무기한에 무제한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법에서 20년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경관 건물의 경우에는 20년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토지 위에 존재할 필요성이 있죠. 따라서 20년 헌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 내용은 차지하더라도요. 우리 2번 한번 봐볼게요.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이유로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자기 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의무가 있다죠. 자, 우리가 자기 의무가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헌법이라든지 헌법 해석상 어떤 의무가 주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공권력으로서 부작위 관련된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 그것만 가지고 무턱대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뽑아낼 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봅니다. 1번이 그냥 힌트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니까
예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쉽사리 뽑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함께 풀어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지금 청원법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정답을 2번으로, 그렇죠, 2번으로 정답을 내렸네요. 우리 청원과 관련돼서는 뭐다? 수리, 심사, 통지. 한번 2번 볼까요?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있으나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대로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얘기했죠. 의무 없어요.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결과의 통지 의무지 왜 이게 안 됐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알려만 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알려만 주시는 겁니다. 특히 청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알려는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3번도 자주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당연히 규제하죠. 규제하는 것.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총론에서 문제 12번입니다.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국적법 내용이 나왔어요. 국적법. 오랜만에 나왔죠. 자, 정답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4번입니다. 1번 부모 양계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그리고 이중국적과 관련돼서 복수적 이중국적주의 채택하고 있고, 2번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이탈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헌법 위반이 나왔죠. 3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못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너무 심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밑에 줄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4번 여행 금지 국가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되겠죠. 당연히 합헌입니다. 물론 여행의 자유가 있지만 위난 지역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까지 굳이 가셔가지고 선교활동 등을 할 이유는 하등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합헌이죠. 자, 그리고 문제 13번.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두 가지 큰 게 실시되니까 선거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 이분들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출이 됐습니다. 자,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재발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한 것은 단순한 광고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왜 이런 걸 막냐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런 거예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다. 근데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는 건 우리도 뭐라고 안 한다. 근데 지금 기자회견, 기자들 앞에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 발언을 하는 것,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과 관련된 내용도 큰 문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기출을 여기로 딱 정답을 메꿨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지시한다면 이건 뭐다? 구속적 행위입니다. 그 관계행정기관은 반드시 응하여야 하죠. 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4번에 헌법 관련돼서 강력한 신분 보장을 구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입니다. 신체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드디어 나오죠. 최신 판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영창처분이죠.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에 관한 영창처분은 합헌이 나왔는데 군대 관련된 영창처분은 헌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판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바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4번도 역시 전동킥보드 관련돼서 최신 판례죠. 25km 제한하는 것 괜찮다. 괜찮다. 나머지 내용도 크게 문제가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권한쟁의 심판이 나와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쵸 그 관련된 패스트트랙 최신 판례를 출제하진 않았죠. 그냥 다시 한번 또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현재 침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침해가 예측되는 장래 그죠 예외적으로 가능했고 2번 정당해산 결정과 권한쟁의 심판 재판관 6인의 찬성 그쵸 권한쟁의 심판은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다. 그러므로 7인 출석 4인 과반수 찬성으로도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6인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역시 기존의 기출이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뭐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고요. 헌법과 법률에서 각각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충돌을 해버리면 거의 서로 대등한 기관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국회에서는 해결을 못해. 강대강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오셔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싸우자. 자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 보세요. 내라고 하죠.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 내에서 의원과 의장이 싸우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의 영역이죠.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16번 평등권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 혼인등록 의무자와 관련해서 최신 판례 바로 나왔죠. 진짜 목적의 정당성에서 X를 걸었던 최신 판례 바로 나왔고 2번 중혼취소권 역시 기출이 상당히 자주 됐던 내용이네요. 3번 그리고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 5년 괜찮다 그랬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어떤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끝내자.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이미 기출이네요. 우체국 보험과 관련돼서 여기 채권자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돈을 빌려줬을 때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집행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고 집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체국 보험이라고 해서 압류를 막아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우대하는 거죠. 따라서 헌법 위반이 나왔다. 자 그리고 17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특별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 한번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1번 또 그쵸 싱겁게 법률 형식이 아니라 명령이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4번 판례가 하나 나왔네요. 타인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 국민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반대한 많은 국민들이 헌법 소원을 들어갔지만 관련성 없어서 X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18번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씩 등장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암기형이었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면 도표로 되어 있잖아요. 강제집행권 기억을 날리고요. 그리고 비읍을 날리시면 됩니다. 기억 날리고 비읍을 날리죠. 강제집행권 X, 비읍의 소멸시효의 기대이익 X. 보세요. 반사적 효과 단순 기대이익은 X야. 그러면 결론을 우리 미음에서만 이제 승부를 걸면 되죠. 상속권, 재산권이죠. 다만 합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모자 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정확하게 개정이 돼서 이제 계모자, 계부자 사이에서는 인척관계라고 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19번에 자,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2번도 법원직에서 자주 기출되던 정답 보세요. 이미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변호인 조력권 너무 당연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사선 변호사로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변호인 되려고 하는 자는 만나볼 수 있죠.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고통권 역시 뭐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관련돼서 4번도 역시 자주 나왔네요. 열람등사권을 거부했다.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 특히 올해 이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해서 주체성의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라더라도 워낙 중요한 A급 쟁점이다. 근데 안타깝게 최신 판례로는 지금 안 뿌려졌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또 싱겁게 3번에서 끝냈습니다. 우리가 판례 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보세요. 구금한 경우 권한대행 들어가는 거 이건 당연히 합헌이에요. 행정공백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유치장 등에 구금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구금 장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것도 체면에 안 서. 자, 근데 구금이 안 됐습니다. 그죠? 구금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구금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공백이 안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권한대행을 하시면 이거는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4번도 역시 잘 나오죠.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주고 2번 이 지방자치는 제도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 원칙이 적용돼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사권. 다만 본질은 침해하면 안 된다. 항상 본질은 건드려선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1번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사는 안 됩니다. 그죠? 포괄이란 말이 들어오면 안 돼요. 감사원의 감사랑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비교 유의해 주세요. 감사원의 감사는 합헌이라 그랬고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감사는 안 된다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이 단순 암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자기 관련성 몇 지문 나왔죠. 그리고 공권력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적법 요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법 요건 중에 어떤 걸 낼지를 모르겠다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1번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무조건 받아보세요. 행정소송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 이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혹시라도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평등권 문제는 될 수 있죠. 따라서 평등권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3번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침해 현재성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번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나 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땡이죠. 집행행위가 있다면 원칙 부정입니다. 그 집행행위가 입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입법 중간 개입행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또 신체자유 영장주의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올해 그냥 기본권 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신체자유 쪽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쪽은 좀 출제를 안 하고 집회의 자유 출제를 안 하고 신체자유 그리고 양심 종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몰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장 옳은 것은 1번 헌법 제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경찰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돼서 요양급여 내역을 보세요. 자료 제공 요청이잖아요. 여기는 영장주의의 적용 영역이 아니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기출이 자주 됐기 때문에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단순 자료 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영장 정보 제공 행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체 구속력이 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결론은 알고 계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3번 자료 제출 요구 영장주의 적용 대상 아니고 4번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23번 명확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또 이 구간을 냈어요. 이 구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최신 판례 그쵸? 그
엄청났던 윤창호법과 관련돼서 음주운전 이후의 가중처벌 헌법 위반인 건 알고 있는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 비례 원칙 위반이었다라는 것 1번, 2번.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 확인 조항. 그쵸. 이것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 사전 검열은 아예 검토조차 안 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였다. 자, 그러면 3번 최신 판례였죠. 간섭. 역시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보세요. 지금 다 이유 쪽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게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상법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뒤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후단은 맞아요. 허위의 기재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 됩니다. 근데 앞에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대체 이게 뭔데요? 그죠?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앞에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헌법 위반이 나왔고 뒤에 허위 기재는 헌법 위반이 안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3번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23번. 자, 그리고 24번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이미 기출로 끝났네요. 2번 확인해 볼까요? 중혼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유나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 합헌이죠. 합헌. 따라서 네 번째 줄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보장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유지보장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건 헌법 10조 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행복주권, 인격권 이쪽에서 봤고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합리성 판단으로 많이 갔죠. 그 다음에 3번 혼인은 관련돼서 네 번째 줄 사실혼은 여기에 보호 대상이 아니고 4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역시 헌법 36조, 헌법 10조에서 보호받는다. 2번도 이쪽에서 포커스를 또 냈어요. 36조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판단 아니다. 특히 여기는 자의심사했어요. 중혼시소와 관련돼서 아니 왜 직계 비속에겐 인정을 안 해? 중혼이라고 하는 건 갑이라는 분이 을과도 법률론, 그죠? 병과도 법률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후혼일 때 여기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간 여기 계신 비속 자녀분들에게 취소 청구권을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의심사 들어갔는데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빡하니 떨어진 사안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비속도 취소 청구권자로 들어왔다. 보세요. 자의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인 것. 교수님들이 그냥 바로 냈네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교수님들이 난이도를 올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내도 어려운데 이쪽을 내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뭐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고 공부를 못하면 뭐 틀리지만 그거 아니어도 이 두 개가 이미 충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에 2번 어때요? 최신 판례가 또 바로 나왔고 이걸 정답으로 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최신 판례 내고 이걸 정답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신 판례를 내는 건 좋은데요. 정답으로 지정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정답으로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와 함께 기출 지문으로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번도요. 2번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의사공개 원칙에 반한다였죠. 그러니까 알 권리는 굳이 과잉금지 원칙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알 권리 침해가 빡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라도 요거 내실 거냐 판사 탄핵을 낼 것이냐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내지 않았다라는 게 역시 또 특징입니다. 그렇죠? 법원과 관련된 거고 법원의 판사님 탄핵과 관련된 거죠. 내기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3으로 틀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평소에 나오던 쟁점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두에게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직과 관련해서 핵심은 헌법보다는 헌법은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맞아주는 과목이고 다른 법 과목에서 어려웠는지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헌법조차도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85점 전후에서 아마 고득점자가 형성될 것 같고요. 실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88점 정도 선에서 딱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직의 경우에는 워낙에 변별력을 높이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고요. 민법의 경우에는 긴 지문을 내죠. 엄청나게 긴 지문들을 냅니다. 거의 법원 행시와 동급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법원직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헌법에서의 조금 포커스는 이제 이유도 차근차근 잘 보자. 그래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어떤 내용의 제한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을 알아내는 건 당연하고요. 결론은 아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왜,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것도 충분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출문제의 완벽한, 물론 완벽이란 건 있을 수는 없지만요. 완벽에 가까워지자라는 의미의 정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60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고 최신 판례와 그 외에 이제 자기만의 순수 실력으로 20점, 30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그리고 실력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법원직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또 법원직 준비를 위해서 다음 강의로 우리 수험생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